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든 말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수익이며 독과점 기업은 가격을 결정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니까 이러한 글로벌 독과점 시스템이 탄생하는 시스템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과점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남들이 흉내낼 수 없어서 미래의 수익의 예측이 가능한데요. 남들이 만들 수 없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이 글로벌 독과점 기업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가 될지 알기만 하면 정말 돈 많이 벌겠죠. 그런데 솔직히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이 어디서 탄생할까 제가 연구를 하게 됐어요. 탄생할 곳에 투자하면은 자연히 글로벌 독과점 기업에 이제 투자되는 거니까요. 인플레이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1년 전 처음 옹달 책방에서 방송할 때 앞으로 물가는 상승하고 월급을 가지고 생활하기 어렵다. 투자를 해야 살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생각보다 더 빨리 찾아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의 시대는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이 경제 사이클을 보면 경기 침체가 어느 순간 찾아옵니다. 전쟁이나 질병, 금융위기로 찾아오면 사람들은 소비가 움츠러들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니까 방어하려고 양적 완화를 해요. 금리 인하나 돈을 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소비가 살아나서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니까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상품 가격이 오르니 다시 정부는 이제 양적 긴축을 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과 돈을 걷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경제 사이클은 계속 돌고 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인플레이션 시대는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죠. 그럼 주식을 경기 침체에 사서 인플레이션 때 매도하면 되느냐? 어렵습니다. 경기 침체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전쟁과 질병, 금융위기가 우리가 알아차리기 전에 찾아오고요. 이것도 타이밍을 맞추는 건데요. 이것만 맞춰도 세계 부자가 될 수 있죠. 근데 맞추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춘 사람이 있으면 이미 세계 최고 부자 되겠죠. 그리고 경기와 주가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주가는 경기에 선행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업의 주주 수익 극대화를 믿고 이제 계속 투자해야 되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 시대도 과거 사례와 비교해 보면 저는 1940년대 세계 2차 대전 끝나고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쟁과 질병의 습성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전쟁과 질병 모두 공급이 부족하게 되죠. 수요는 강력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올까봐 정부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을 강력하게 진행하게 돼요. 그런데 전쟁과 질병이 끝나는 순간 수요는 폭발하고 고용도 강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여기에 4차 산업의 플랫폼이 고용을 더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이제 미국의 친구가 정리해고 당했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우버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버만 해도 연 1억 정도 번다고 하고 실업 급여를 다 타먹고 끝나면 우버를 한대요. 이러니까 이제 금리를 올려도 고용이 계속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리고 우버뿐만 아니라 우버 이츠 배달, 에어비앤비, 시간당 고용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언제든지 물건이 사고 싶으면 바로 플랫폼 고용을 해서 투잡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1시간씩 쪼개서 일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상황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우버가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가는데 이걸 또 잡아야 하니까 금리가 쉽게 떨어지기 어렵다. 중장기정이다. 인플레이션 시대가 이제 찾아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구나. 네. 혹시 이게 한국은 적용이 안 되나요? 한국은 또 뒤에 내용이 알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빨랐네요. 한 스텝 빨랐네요. 근데 이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왜 고용이 안 떨어지고 이렇게 탄탄하냐. 플랫폼이 뒷받침되고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에요. 아. 이 플랫폼 고용까지 억제를 하려면 인플레이션은 최소 10년도 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10년이요? 네. 와. 근데 이제 1940년대는 40년까지 갔어요. 인플레이션이. 아, 진짜요? 네. 1940년부터 1980년까지? 예,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미국의 100년 금리를 보면요. 1940년도에 0%에서 1981년 16.3%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와. 이때는 오직 석유만 쓰는 시절이었고 석유 파동이 진행되는 지금과는 다르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못 잡는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차 대전이 종전하고 한국 전쟁이 치러지고 석유 파동이 있고 걸프전 금융위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올라가지고 미국의 금리도 이렇게 계속 오르다가 1981년 16.3%를 찍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석유 파동이라고 이제 제외하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금리도 이제 10%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네. 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석유만 쓰는 게 아니고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터리 뭐 전지 다 다양한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 석유 파동이 오더라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금리가 16.3%까지는 오르지 않고 한 10%대나 7%대에서 안정적일 수도 있다. 7에서 10%대. 네. 와. 요게 한 30년 걸려요. 이렇게 가는 것도. 그래서 이게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한 번씩 크게 떨어질 때는 있네요. 예, 그렇죠. 이게 경기 침체가 오는 순간 금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경기를 부양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제로 금리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하니까 다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미국 기준금리를 보시면 1981년에 19%까지 올라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요. 그리고 미국 CPI가 전년 동월 대비 1981년에 15%까지 상승해요. 와. 전년 동월 대비 15%가 상승해요. 그래서 이걸 잡으려다 보니까 기준금리는 이제 19%까지 오르게 되는 거죠. 네.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금리를 올려서 겨우 물가를 잡은 거예요. 네. 그러면요, 작가님 궁금한 게 진짜 저기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진짜 밑에 붙어 있네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예, 역사가 의례가 없는 시대였죠. 근데 저런 시대는 다시 오지는 빠른 시일 내에는 빠른 시일내에는 오기 어렵다. 근데 나중에 또 오게 될 수도 있지만 네. 지금의 시대에서는 어려운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예. 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1940년부터 1980년까지 물가 상승률 CPI를 보면 1940년대 14로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81년에 94로 끝나요. 671%가 오르게 됩니다. 와. 41년 동안 물가가 671% 오른 거예요. 모든 상품 가격이 6.71배씩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상품들이니까 우리가 평소에 잘 사용하는 상품들은 더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주가잖아요. 단기 금리가 0%에서 16%까지 상승하고 기준금리가 19%까지 상승하고 물가가 671%까지 오르면 주가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주가요. 그러게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엔 망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네. 주가가 어떻게 올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주가는 12.63 1940년 12.63 시작해서 122.5로 970%가 상승해요. 와, CPI보다 더 올라갔네요. 예. 거의 10배가 난 거예요. 대단하죠. 기준금리가 0%에서 19% 올라도 주가는 10배가 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업의 수익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는 같이 오르게 되는 거죠. 제가 처음 아이폰 3를 샀을 때 30만 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쓸만한 거 사면 200만 원대죠. 근데 다음 버전이 나오면 300만 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와. 벌써 아이폰이 10배가 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워렌 버핏 선생님도 인플레이션 시기의 투자 대상은 무엇인가 물으면 저비용 인덱스 펀드가 인플레이션 시기의 가장 현명한 투자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나 시장에 대한 예측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 전망하지 않는다. 이들은 투자자의 마음을 흔드는 값비싼 요물이기 때문이다. 물가, 금리, 경제 예측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매매 비용만 증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 전망은 값비싼 요물인 거예요. 와, 이 인플레이션의 시기의 투자 대상은 저비용 인덱스 펀드. 네. 이게 가장 현명한 투자 대상이다. 네, 네.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딱 집어서 얘기하시죠. 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렇구나. 야, 거시경제는 요물이군요. 예, 예측하는 건 요물입니다. 제가 계속 사고 팔다가 계속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하다가 매매 비용만 이제 증가시켜서 돈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지나고 보시면은 지금 S&P 500에 그냥 가만히 투자하고 맞아요. 계셨으면은 맞아요. 달러 기준으로 고점 대비 한 6%밖에 안 떨어졌는데 매매하신 분들 계좌는 많이 손상이 나 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다시 단기적으로 보면 1940년부터 1981년까지 11번의 조정이 있었어요. 최저 9%에서 최고 29% 조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고 무서워서 이제 투자를 못 하는 건데요. 1940년대 초기 인플레이션이 올 때 조정이 같이 와버려요. 그래서 1940년 인플레이션이 시작할 때 15%가 떨어지는 거예요, 주가가. 그리고 1940년 그 다음 년에는 17.86%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투자를 못 하게 돼요. 다 망하는 줄 알고.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는데 주가는 더 빠지겠다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 수익률이에요. 단기 금리가 0%에서 16.3%까지 오를 때까지 가지고 있어도 이 인플레이션 적용 수익률이라고 따로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이제 뺀 수익률인데 그거는 주가 수익률은 50%밖에 안 돼요. 인플레이션 조정 수익률은. 그렇구나. 명목 수익률은 87%인데 실질 수익률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870%인데. 네, 870%인데 인플레이션 조정 빼니까. 수익률은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빼고 놨더니. 여기서 그런데 주가가 중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현금화 해버리면 실질 수익률은 바로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 지수가 2,500에서 5,000이 갔어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다고 현금화 해버리면 이 사람은 100%밖에 수익률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은 실질 수익률은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리고 5,000부터 계속 갈 것 같아서 사면 2,500에 안 샀으니 5,000에 샀으니까 실질 수익률은 또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래서 계속적인 투자가 중요한 겁니다. 예측을 하지 않고 우리는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또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22% 내게 돼 있어요. 해외 주식은. 근데 실질 수익률이 50% 났는데 양도 차익은 명목 수익률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주가가 870% 올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22%를 떼면 191%가 세금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연금 계좌랑 ISA 계좌로 이제 세금을 절약하고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한 거죠. 여기 되면 이제 절세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절세를 해서 세금을 아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수익률을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연금 계좌는 1,600만 원, 1,800만 원까지. 1,800만 원. 네. 그리고 ISA 1년에 2천만 원. 2천만 원. 네. 이거부터 채우고. 이거부터 채우고 하셔야 되는 거죠. S&P 그래야지 실질 수익률을 겨우 맞추는 거예요. 실질 수익률 50%요. 네. 실질 수익률 50%를 겨우 맞추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 있는 건데 네. 그거를 빼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 네, 그쵸. 많은 분들이 그냥 그거는 그냥 논외로 하고 네, 내 수익률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초과 수익을 막 얻으려고 하는 그게 사실 길게 보면 네. 굉장히 힘든 일이고 네, 그렇죠.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해야 되고 네. 그렇구나. 그러면 아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심플하게 네. 연금 계좌와 IS 계좌로 지속적인 투자가 중요하다. 지속적인 투자와 세금 절약이 중요한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게 연금 계좌 ISA 계좌. 그렇군요. 그래서 당연히 근데 우리 예상을 깨고 내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기회입니다. 이제 자료를 보시면 대공황 때 투자인데요. 1929년부터 1950년까지 지수는
1000에서 1000cc까지 횡보를 하지만 투자 수익은 배당을 재투자하면 대공황이 없을 때는 2720, 배당을 재투자하면 4440. 오히려 횡보하거나 내리면 더 그렇구나. 좋은 투자 기회가 됩니다. 와, 내리면 더 좋은 투자가 돼요. 네,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더 많이 모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지수는 1000에서 1070까지 똑같아요. 근데 이거 배당을 이렇게 계속 재투자해버리면은 이게 실질 수익률이 444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와, 배당을 계속 재투자하니까. 근데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품은 할인하면 좋다고 싸게 사잖아요. 근데 주식이 떨어지면 싸게 안 사요. 무섭다고. 오히려 오르면 사죠.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죠. 그냥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라고 계속 사셔야 되는 거예요. 떨어질 때마다. 그래도 지수가 똑같이 됐어도 이미 나는 하락장 때 계속 매수를 해서 4,440이 가는 거죠. 그리고 결국 주가는 우상향하게 돼 있는데요. 이제 우상향한 이유는 저의 예전 동영상 2편이 있어요. 댓글창에 이제 링크 걸어주시고 네. 한번 보시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 링크 꼭 걸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예. 미국이 망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예, 그쵸. 미국이 망하지만 않으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게 미국이 왜 안 망하고 계속 갈 수밖에 없느냐. 미국에 왜 투자하느냐에 이제 나옵니다. 야, 제가 좀 한 스텝씩 빠르네요. 계속 빠르시네요. 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와서 주가가 올랐다. 앞으로도 미래에 인플레이션 와서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과거 자료 가지고 미래도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 경제나 시장 예측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기업의 수익이라는 거죠. 1940년부터 1981년 S&P 500 EPS는 이제 주황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1940년엔 0.99에 시작해서 1981년엔 15.36까지 상승합니다. EPS가 15배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니 파란색 S&P 주가도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가 아무리 16% 올라도 상승해도 9.7배 상승하게 되는 거예요. EPS가 S&P 500 EPS가 계속 오르는데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와도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결국 주가는 EPS에 따라 오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오든 말든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의 수익이며 독과점 기업은 가격을 결정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니까 이러한 글로벌 독과점 시스템이 탄생하는 시스템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독과점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는 남들이 흉내낼 수 없어서 미래의 수익의 예측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제가 강남역에 슈퍼를 하는데 PR이 5예요. 그리고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PR이 15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싼 거를 사요. PR이 5니까. 그런데 장사가 잘 되니까 옆에 편의점 슈퍼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1년도 안 돼서 장사가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슈퍼로 예를 들면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제 다른 상품으로 바꿔볼게요. 슈퍼를 투자 상품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휴대폰, 자동차, 컴퓨터, 철강, 조선 우리가 다 싸다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플의 앱스토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 윈도우, 인스타그램은 쉽게 못 만들고 더 잘 만들어도 사람들이 안 써요. 이미 기존의 사용자들이 많아서 네트워크 효과가 발휘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도 독과점 기업에 투자하라고 했죠. 남들이 만들 수 없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솔직히. 어떤 기업이 글로벌 독과점 기업,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테슬라가 될지 알기만 하면 정말 돈 많이 벌겠죠. 그런데 솔직히 알기가 어렵죠. 알기만 하면 수익이 엄청날 텐데요. 그래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이 어디서 탄생할까 제가 연구를 하게 됐어요. 네. 탄생할 곳에 투자하면은 자연히 글로벌 독과점 기업에 이제 투자되는 거니까요. 어디서 탄생을 할까요? 어디서 탄생할까가 가장 중요하죠. 네. 영국의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해서 이제 부유한 국가가 됐어요. 근데 규제로 다시 몰락한 원인이 된 것이 있는데요. 이게 영국의 붉은 깃발법이에요. 1865년부터 1896년까지
시대착오적 규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나타나고 아. 있는데요. 영국은 마차 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는 시속 도심에서 3km 제한. 아, 그렇구나. 3명의 운전자를 태워서 한 명은 이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차의 운행을 알리도록 했던 법이에요. 지금 보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영국은 이걸 무려 30년간 시행을 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 당시에는 마차 산업을 보호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차 산업이 자동차에 비해 경쟁력이 없어지고 마차에서 계속 실업이 생기고 산업이 어렵게 되니까 이걸 보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차는 독일의 벤츠가 가장 먼저 개발했지만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자동차 산업의 대량 생산은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요? 붉은 깃발법이 탄생 이후 영국의 인재들과 자동차 산업들은 독일과 미국으로 이주하게 돼요. 사업을 못하게 되니까. 그렇구나. 인재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기업들이랑. 그래서 아직도 영국의 자동차 산업하면 먼저 시작됐는데 망하게 되었어요. 결국 제기호 하나 남았는데 이것도 중국에 팔리게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시대착오적 규제가 인재들을 떠나게 만들고 산업도 떠나게 만드는 거죠. 나라를 이제 망하게 하는 법인 거예요. 아, 그래서 4차 산업에서도 앞으로 혁신 기업이 탄생할 기회가 많을 텐데요. 규제가 많은 나라는 탄생을 못하게 돼요. 규제가 단기적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혁신을 못하게 해서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반대로 규제가 자유로운 미국에서는 벌써 자율주행차가 다니고 드론 택시가 다니고 원격으로 진료를 해요. 빅데이터로 학습한 A가 이제 탄생하고 있고 챗 GPT도 탄생해서 기술의 혁신이 오고 있는 거죠. 반대로 규제는 국민들의 소득을 낮춰서 경기 침체를 만들게 해요. 우버가 미국에서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하는데 규제의 나라에서는 고령화로 택시가 부족해져서 우버가 필요한데 규제를 해서 탄생하지 못하니까 택시비를 상승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시 전에 귀가하게 돼요, 사람들이. 택시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럼 회식, 외식이 없어져서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마트도 강제 휴일을 만들어서 마트는 손해 날 수 없으니까 상품 가격을 올리게 돼요. 그러면 국민들은 비싸게 사서 소비 침체, 외국계 마트가 들어와서 외국계 마트들은 정가대로 파니까 전 세계 탑 매출을 이제 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에서 결국에는 또 혁신 기업이 탄생할 텐데 이러한 규제들이 결국은 탄생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플랫폼 기업이 사회 안정망 역할을 하면서 실직자들을 직업을 다 찾아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규제를 해보니까 규제하는 나라에서는 실직자가 되면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계속 오는 거예요.